안녕하십니까. 해커스에서 감정평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준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그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먼저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감정평가 업무 경력은 13년차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브 감정평가 법인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담보평가, 경매평가, 소송평가, 보증금 관련 소송평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평가, 좀 특이하게는 어업공원 관련 평가.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특이한 이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혹시 몇 과목인지 아세요? 2차 시험만. 3과목이죠. 총 3과목. 3과목 중에서 저는 한 과목은 수석을 했고 한 과목은 차석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제 자랑은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인 그 학습 전략 설명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행 순서는 감정평가 실무 시험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 그리고 실무에 대한 공부 방법, 그리고 26년 대비 저에 대한 커리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 대한 특징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평가 실무 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먼저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2차 시험은요, 1교시에 사문항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2차 시험지 문제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1차 시험지도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오늘 설명해 오셨으니까. 보통 2차 시험지가 적게는 15페이지, 그리고 많게는 23페이지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럼 이런 방대한 자료를 출제가 처음 되면 그 출제된 문제 안에서, 자료 안에서 자료를 해석하고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답안지에 현출을 해야 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특이하게 실무는 계산기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이 1교시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1교시에. 그래서 1교시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그 압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의 꽈락률이 최소 60%예요. 그리고 많게는 80%까지도 꽈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감정평가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 실무 문제에 대해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정평가 실무 문제는 총 100점이 출제가 됩니다. 각 과목당 100점씩 출제가 되는데 1번 문제는 40점, 2번 문제 30점, 3번 문제 20점, 4번 문제 10점 순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 전제되는 게 뭐냐면 1분당 1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0점이라고 그러면 40분 동안 문제를 논술형으로 전체를 풀어야 돼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단형의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반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 가량의 답안지에 완벽하게 100% 서술형으로 답안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문제 1번부터 4번까지의 아주 개괄적인 특징은 뭐냐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되는 반면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논점들을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과 접목시켜서 실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문제들은 보통 2번과 3번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 2번과 3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4번 문제는 좀 시간을 주는 문제들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수령 문제라고 해갖고 실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글로 쓰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시험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감정평가사 실무
25년도 실무시험이 있었는데, 이 실무시험에서는 조그만 특징이 뭐였었냐면 2번, 3번에 배치되어 있던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가 1번으로 문제가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시험마다 조금씩 배치는 틀려지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현업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를 섞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감정평가 실무시험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업상 실제 평가서 작성을 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됐어요. 된 다음에 내가 감정평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 속에 있어서의 절차, 그리고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 아파트 20억이야. 내가 현대아파트 30억이야. 라는 결정 의견을 표출하는 그 기술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가 돼서 실제로 한글로 작성하는 내용들을 시험 보는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하고 변형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다 틀리잖아요. 저희 실무 문제도 전제 하나가 틀리면요, 문제 자체가 다 틀린 문제예요. 따라서 동일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라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자, 세 번째, 100분 내 정확한 문제풀이가 불가합니다. 기분 나쁘죠? 아니, 문제를 100분 내에 내놓고서 문제풀이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 고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타 고시에서도 문제를 시간 내에 못 풀도록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그 중에서도 진정한 실력자가 누구인지를 가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실무, 아직 무슨 과목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그래, 네가 저기 있는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50억이야, 60억이야, 70억이야. 물론 중개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액을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들이 평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금액이 70억이야 라고 이성준이 사인하는 순간 그 70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평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내가 그 70억을 맞추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숫자 위주로 공부를 해요. 숫자 위주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어디에 있죠? 다 여기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즉 이 절차와 방법과 결정 의견을 올바르게 했다 그러면 그 결과치인 70억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숫자 위로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숨겨진 출제자의 안에 있는 문제 속에서의 의도를 맞추는 공부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사의 자질을 묻는 시험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평가사가 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순간보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래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네가 절차, 방법, 결정 의견, 다양한 안에서의 판단 사항을 네가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숫자 위주의 시험이 아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 실무는요, 실무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견해 대립이 굉장히 많고, 하나의 동일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제된 가정이 다르면요, 도출되는 결과값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태로는 이해가 안 되시겠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견해 차이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하실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인 수학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과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변형된 문제를 통해서의 나의 학습 능력을 올리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희 감정평가 실무도 동일하게 우선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는요, 내 자산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평가를 하면 저는 뭐죠? 손 빨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통상 어떻게? 남의 재산권을 평가를 해야 돼요.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뭐 A의 재산권, B의 재산권, 기업의 재산권, 삼성의 재산권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의 재산권을 평가를 해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죠?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모든 절차와 방법 등을 법 또는 법령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법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과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의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이해하고 법의 암기를 통해서 저희의 목적이 끝나나요? 아니죠. 저희는 뭐다? 결과 합격을 해야 되라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럼 뭐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즉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와 변형된 문제를 토대로 처음에는 기초, 그리고 중급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형식 순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분석.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제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20페이지를 100분 안에 모든 내용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저희가 문제를 낼 때 보통 필요한 자료만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는 자료도 다 섞어놔요. 헷갈리게 섞어놔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우선 선별을 해야 되고, 선별한 자료 내에서도 그 자료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을 한 다음에 뭐죠?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통해서 이 자료를 제시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얘를 답안지에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점 파악을 해서 글로써 출제자 네가 뭐를 제시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등을 연습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100분 안에 100점 문제 다 못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버려야 될 자료와 습득해야 될 자료, 내가 써야 될 자료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논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쓰면 10점을 득점을 하고 B라는 논점을 쓰면 2점을 득점을 해요. 그런데 A라는 논점을 쓰기 위해서는 얘는 5분이 걸리고 B라는 논점을 쓰기 위해서는 10분이 걸려요. 자, 그럼 뭘 버려야 되죠? 당연히 B 논점을 버려야 되겠죠. 왜? 나는 마이너스 2점을 감내하더라도 득점률이 높고 네가 쟁점화시킨 시간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논점을 써서 이 문제에 대한 득점률을 높여야 돼요. 왜? 저희는 결국에는 상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점수가 40점 이상에서의 60점 이상, 그러니까 꽈락 점수 40점 이상인 분들 중에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0명이었어요. 그러면 전체 성적에서 고득점사 순으로 180명을 잘라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당연히 득점률이 높은 전략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물론 이제 이해와 암기는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취해야 할 스탠스는 뭐다? 결국엔 전략 수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이해부터 전략의 수립까지 하나하나, 그러니까 개념의 이해를 내가 100%까지 올렸어. 그리고 기본 암기가 100% 올렸어. 라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순환 과정을 10%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20%, 세 번째 볼 때는 30%. 결국에는 한 10회독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진다고 보거든요. 기본서 정도로 10회독 정도 하면. 그래서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고 순환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공부하는 과목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 그 감정평가 실무뿐만 아니라 합격생 전체에 대한 학업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머리가 나빠, 내가 남들보다 학벌이 좀 뒤처졌어 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학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은 인서울인데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스카 이런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수석 차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다?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 시험이 뭐 수학적인 계산, 논리적인 스케줄을 짜야 되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슨 공학 박사를 따야 되는 등에 대한 그 고도의 논의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아주 단순한 수학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엉덩이로만 승부를 하면 충분히 실무를 정복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랑 암기는 당연히 필수겠고, 재차 강조하지만 출제자의 논점 맞추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 반복은 독.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저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학문의 깊이, 난이도가 낮진 않아요. 난이도 자체는 높아요. 회계학, 경제학, 민법 다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객관식 문항 안에서 그 학문의 깊이를 많이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1차 과목 100번 합격하면 뭐합니까? 결국엔 2차 과목을 합격 못하면 결국에 평가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1차 과목은 결국에는 지나가는 학문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학문. 2차를 배우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학문일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객관식 문항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제가 공인중개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공인중개사도 있거든요. 그 어렵다는 18회 때도 공인중개사 시험 봤어요. 그 1년에 2번 봤던 그 시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같은 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거는 뺄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저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반복하는 게 반드시 합격 전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 반복이 독이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 주에 치러졌던 감정평가 실무 1번 문제가 아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1번 문제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였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공사중단 건축물. 그럼 PF는 좀 들어보셨나요? PF는 좀 들어보셨죠? 그럼 PF 요즘에 계속 잘 되고 있나요? 무너지고 있나요? 좀 무너지고 있죠, PF가. 그럼 PF가 무너졌어요. 그럼 건물을 완공을 했다는 뜻이에요? 시작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중단이 됐다는 뜻일까요? 통상 시작을 못했거나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즉 건물을 우리가 원래는 30층으로 짓기로 했었는데 20층까지 못 지은 거예요. 여기서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디폴트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2020년도에 방치건물정비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부터 그 안에서 이 건물을 시군구청장이나 국토부 장관 등과 같은 지자체들이 얘네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또는 뭐냐? 내가 투자자야. 내가 투자자인데 이 건물을 살 수 있어. 근데 예전에는 얘를 왜 못 샀냐면 여기에 있는 지분 투자자들이 수백 명이야. 못 샀어요. 그런데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나왔어요. 22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래서 실제 시행은 언제 했다? 실제 시행과 시장에서의 돌아가는 상황들은 2023년도, 24년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업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올해 1번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1번으로. 즉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감정평가 실무는요. 예전에 나왔던 10년 전에 나왔던 논점을 다시 출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학이기 때문에 계속 뭐죠? 쟁점화되는 사항들이 변해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개발 방식이 변하고 그 안에서의 투자자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 형태 변화에 따라서 저희 문제도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그 문제만 계속 풀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언제 있다? 10년 전에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인 쟁점 사항과 이 방치건물법이 나오기 이전에 우선 토지건물을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온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 자체는 득이 되나 얘가 합격을 보장하는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 실무는요, 크게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파트 사신 분 계시네? 아파트 사보신 분. 아파트 사보신 분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그 정도 사셨으면. 보통 아파트를 구매를 하실 때 자기 자본으로 다 사지는 않잖아요. 은행에서 뭐죠?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대출 받을 때 보통 감정평가를 받아요. 자, 네가 20억짜리를 사는데 10억짜리를 대출 받으려면 그 10억, 20억짜리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 가지고 와. 이래요. 그러면 저희 평가사가 이게 20억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평가, 소송평가는 조금 다를게요. 담보평가, 경매평가, 일반거래.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싸우는 거야. 나는 100억? 나는 90억인데? 그럼 감정평가사 네가 가격 결정해줘. 라고 이런 평가 의뢰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영역에서 평가하는 게 일반평가 영역이 있겠고,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 혹시 아시나요? 위례신도시? 잠시 뒤쪽에 보시면 위례신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됐죠? 뭐 판교도 그렇고 예전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는 전담 농경지 임야지였어요. 그 임야지에서 소유하고 계셨던 분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드리고 거기에다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주시킬 때 보상 저희가 토지 보상액을 산정을 해서 그 이주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런 영역을 공적 평가라고 해요. 공적 평가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하나하나 절차 방법들이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반 평가 영역은 해당 안에서 사회의 변화성과 탄력성을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이론 안에서 조금 여유롭게 좀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영역에서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감정평가 실무를 공부를 하실 때 일반 평가 영역을 공부하실 때는 감정평가 이론과 같이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이고 공적 평가를 공부를 하실 때 보상 법규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에요. 잘 보시면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일까요? 감정평가 실무는요, 감정평가 이론과 감정평가 보상 법규가 합쳐져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실무가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 처음 감정평가사 실무를 공부를 하겠다. 요즘에는 저 때는요 4년 차에 합격하면 굉장히 빨리 합격하는 시대였어요. 보통 10년 차가 많았었어요. 통상 6년 차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 수험생들 중에 가장 빨리 합격한 학생분이 수험생 중에 13개월 합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동차로 1, 2차 동차로 13개월. 작년에 제가 그 인터뷰한 영상 보시면 공기업 다니시다가 저랑 같이 공부해서 1년 6개월에 동차 합격하신 분, 미술 전공 완전 비전공자가 3년 차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일반 평가 영역과 보상 평가 영역에 있어서의 구분을 명확히 하시는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었던 그 공부 전략 방법에 있어서의 이 방법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차근차근대로 제가 좀 제시해 준 방향대로 해서 빠르게 실력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은 그 면담 요청이 있어서 면담을 하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실무 공부를 했는데 100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100점짜리면 10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4시간을 걸려도 못 풀어요. 4시간이,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4시간이 걸려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바본가 봐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왜 제 실력은 이렇게 우상향해 갖고 쭉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좌절하고 술 사달라고 그러고 선배들한테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고시 공부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떻게 향상이 되냐면 절대 우상향하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내가 쭉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가 어느 정도 이해가 탁 트는 순간 이렇게 쭉 하면서 점프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면서 힘든 슬럼프가 오는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기간이에요. 여기 기간. 내가 너무 슬럼프가 오고 힘들고 도저히 실력이 안 드러나 라고 하거든요. 보통 실무 공부하실 때. 그러면 내가 이 기간에 있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높아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점프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 공부 방법은 이론할 때와 그리고 공적 평가할 때 일반 평가 영역과 공적 평가 영역을 구분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에 대한 강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현강으로서는 기본 강의가 모두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기초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뒤쪽에서 좀 따라오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감리니 특강, 계산기 특강, 화폐 가치 특강, 목차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 해커스 강의 수강을 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리니 특강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초짜가 내가 뭘 공부하겠다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개요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고, 계산기 특강, 제가 깜빡하고 계산기를 안 갖고 왔거든요. 저희는 일반 쌀집 계산기를 쓰지 않아요. 쌀집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를 씁니다. 카시오 고강용 계산기. 왜냐면 저희 분수, 지수, 그리고 테이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엑셀상에서의 테이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에 대한 내용 등을 특강으로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화폐 시간가치, 아마 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제 좌절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는 큰 강의 속에서 아주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특강 형식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라 라는 형태로 특강의 형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 등을 문제풀이 형식으로 기초 초급자 수준에 있는 풀이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중급자 형태로서의 수준, 난이도를 점차 상승시키는 형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터디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고민을 할게요. GS 스터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실무 100점, 이론 100점, 법규 100점 이렇게 시험을 보실 텐데 집에서 혼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오셔서 동일한 시간대에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GS를 0기 때는 초급, 1기 때는 초중급에 있는 여러분들의 난이도에 맞춰서 문제 난이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 기출문제 풀이와 심화 과정으로 두 개로 쪼개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그 위례 신도시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소유자분들 나가실 때 보상액 상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토지보상법의 법에서 약 100조 정도가 있어요. 100조. 그리고 세부 항목까지만 하면 한 300조 정도까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 여기서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최상급이에요. 여기는 상급 정도의 문제. 그래서 특강 형식을 할 거고, 도시정비법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도시정비법.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평가사들, 모든 수험생들이 하고 싶은 영역이 바로 도시정비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인천에 있는 조그만 부평 부분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종전자산 평가를 들어갔는데 종전자산 평가액이 5천억이었어요. 5천억? 그러면 서울은 보통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서울은 보통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2조 단위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 2조 단위가 넘어가면 그럼 뭐가 크죠? 그렇죠. 수수료가 크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얼마대 정도 될까요? 2조 정도 되면 억대가 넘어갑니다. 억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는 뭐죠? 하이엔드급 호텔에서 이렇게 딱 술 마시면서 할 수, 그게 여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토지보상법보다 더 어려워. 일반 평가 공부 다 하시고, 토지보상법도 보고, 이 안에서도 심화 과정을 봐도 이 도시정비법 특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맨 뒤쪽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이와 심화과정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서의 특강을 한번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기초이론, 기본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기본서예요. 몇 페이지 정도 될 보이세요? 요거 지금 900페이지거든요. 지금 900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지금 개정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합치면 900페이지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890페이지인가 그런데 예제 문제 포함돼 갖고 900페이지인데 이 안에는요 내용이 초급, 중급, 상급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이거 얇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수험생들은 그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얇게 만들고요. 배포자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매주. 그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시면 자료만 쌓여요. 쌓이는 게 자료가 쌓이면 안 되고 뭐가 쌓여야 되죠? 내 머리에 지식이 쌓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자료만 쌓고 내가 이거 자료 모았어. 여기 학원에서 자료 모았어. 근데 자료만 모으고 머리에 안 넣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단권화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만들 때는 이전부터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니고 제가 실무를 하면서 중요한 쟁점들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한 번에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중급, 초급, 중급, 상급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중급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이 같은 다양한 수업 내용에서의 배포 자료를 최소화할 거예요. 최소화. 개정된 과목 등이 내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있겠죠. 왜냐면 얘는 올해 지금 만들었으니까 올해 말에 또 개정이 되면 그런 내용은 배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자료를 어디 가서 또 봐야 되고 뭘 사야 되고 그럴 필요 없이 이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이론에서 잘 보시면 초급과 중급과 상급이에요. 근데 얘가 총 20회를 해요. 강의 수로는 60강이거든요. 60강. 근데 이 60강 안에 저 내용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얘를 40회로 늘리는 거예요. 40회로. 그러면 몇 달을 해야 되죠? 한 4달, 5달 해야 되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의 이해도를 100%를 올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10%로 하고 회독수를 늘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저희 실무의 특징이 맨 처음에 1장에 나왔던 내용 등이 14장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13장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얘가 순환 구조로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6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다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안에서 모든 거를 상급까지 있는 내용을 다 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공부고 비효율적이고 저도 비효율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본 강의 때는 과감하게 중급 내용과 상급 내용을 뺍니다. 그래서 초급 내용에 있어서 저희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90% 내용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지금 보셔도 모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본 강의 때 뭘 하냐면 예제 문제를 풀이를 해요. 제 강의 책 안에서 예제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 예제 문제를 제가 예습을 해오세요 라고 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예습을 안 해오시더라고요. 예습을 하고 오신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혼자 그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못 푸세요. 예제인데 못 푸세요. 예제인데. 왜냐면 기본 이론 자체가 문제화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죠? 얘는 뭐 장난하는 거죠,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제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예습해 갖고 오신 부분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풉니다. 같이 풀어요. 그래서 계산기도 띄워놓고 같이 풀면서 해당 문제 안에서의 쟁점적인 단어들이 뭐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좀 기본 이론과 문제에 대한 접목을 좀 더 평이하게 할 수 있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 문제 풀이에서는 예제 문제 풀이 문제보다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총 60문제를 한 강의 때 약 8문제 정도를 강의를 하거든요. 그 문제도 보다 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습을 해갖고 오시고 제가 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고 요거는 필요 없는 자료고 얘는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려요. 예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같이 연기 스터디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죠. 보시면 이 스터디는 어떻게 되냐면 예제 문제 풀이보다 기초 문제 풀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기초 문제 풀이보다 연기 스터디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기초 문제 풀이에서는 단순하게 산식과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해도를 중시하는 반면 GS 스터디에서는 뭘 중시하냐면 답안지의 기술이 중시가 돼요. 이미 뭐죠? 산식은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식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포커싱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급 문제 풀이에요. 중급 문제 풀이에서는 아까 기초 문제 풀이에서 뭘 버렸죠? 중급과 상급 내용을 버렸죠. 근데 중급 내용 중에서 올해 기출문제 2번에 나왔던 기억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생소하죠? 기억가치가 뭘까요? 기억가치?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부상에 있는 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실제로 매출액에 근거해서 너의 기업의 총가치는 얼마냐라는 걸 평가하는 게 기억가치 평가예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얘를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1차에는 회계학을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회계학을 1차 공부를 아직 시작 안 한 상태에서 보통 2차를 같이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얘를 초급에 넣으면 뭐죠?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 이론과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져놔요. 여기서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놓고 중급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중급 문제를 기준으로 먼저 강의를 해요. 이해를 시켜드려요. 총 8강 중에서 4강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4강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빠뜨렸던 부분들 여기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4강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풀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급 문제풀이는 난이도가 뭐죠? 확 올라가요. 여기서 기본기는 다져져 있다고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풀이가 나는데, 여기서 기출문제 풀이를 잘 보시면 여기서 일반 기출문제 풀이와 심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12회부터 20회까지에 대한 기출문제를 산식 위주로 얘에 대한 각 평가 방법을 위주로 강의를 해요. 왜냐면 예전 문제들이에요. 예전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산식 위주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는 반면, 뒤에 있는 마지막 내년에는 심화 과정은 뭐냐면 21회부터 36회까지 최근 현업에서 문제되어 있던 논의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되어 있는지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전략을 기준으로 연습하는 단계에 돌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여기 3, 4기 스터디 파이널, 여기 뭐냐면 1번 문제, 올해 1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나왔고, 2번 기업가치 및 영업권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가 환매권. 제가 스터디 때 이거 3번 냈고, GS 스터디 때 이거 3번 냈고, 얘 5번 냈어요 제가. 근데 나왔어요. 올해 다 나왔거든요. 얘도 2번인가 냈습니다. 환매권. 즉 3, 4기 때는 뭘 하냐면요, 이제 향후에 내년에 출제될 예상 논점들을 기준으로 스터디 문제를 구성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간의 강의 계획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 강의의 특징. 제가 아까 경력 몇 년 차? 13년 차. 제가 소송평가도 굉장히 많이 하고 특이한 평가 굉장히 많이 해요. 어업평가 처음 들어보시죠? 어업평가 뭔지 모르시죠? 뭐냐면 풍력발전소를 이제 바다에다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소음이 들리잖아요. 파동이 치잖아요. 그 물고기 다 폐사해요. 그럼 그 폐사한 물고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저희가 다 해줘야 돼요. 얼마나 저희 영역이 넓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평가사가 보통 뭐만 안 하냐면 사람만 평가 안 해요. 다 평가해요. 제일 좀 제가 평가하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축사인데, 그 축사가 개축사예요. 말이 멋있어서 개축사지, 개축사가 뭔 말이에요? 개집 평가는 개집. 근데 이것도 어디에서 이렇게 깨끗한 거 사갖고 온 게 아니고 아저씨가 그냥 망치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15,000원, 20,000원씩 평가를 하게 됐어요. 저희 평가 영역이 엄청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경험이 굉장히 중시가 돼요. 여러분들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감정평가사가 유리한 게, 나이 들면 유리한 게 뭐가 유리한지 아세요? 이 경험이에요. 회계사는 보통 언제쯤 은퇴하시는지 아실까요? 은퇴 시기가? 회계사 은퇴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걔네들은 수식에 대한 법령 변화에 따른 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죠? 은퇴 시기가 빠른 반면 감정평가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따른 바탕으로 값어치가 더 올라가요. 물론 이게 값어치가 끝까지 뭐 80대 되면 800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적정 수준이지만 저희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곧 연봉의 입고루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례를 제시를 해서 이해를 돕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법전을 못 보셨죠? 법전 두께도 요만해요. 법전 두께도. 근데 법전을 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전 안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 우선순위 안에서도 반드시 외워야 될 문구가 있어요. 문구가 제가 법학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 암기된 내용 등을 좀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강 시간 때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는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할 줄 알아야지 그게 이해가 되고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100분 안에 100점 다 못 푸는데 내가 조금 더 득점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답안지에서 뭐를 좀 제외하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시험 한 2개월 전에 보시면 이게 핵심이라는 걸 그때 가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겠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학과 출신이에요. 부동산학과 출신이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좀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다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내용을 강의를 하면서도 이론과 법규에 대한 내용 등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강의를 받으신 분 중에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또는 비전공자가 합격했던 수강생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엔 전략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 전략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합격을 해서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로서 일할 수 있는, 후배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응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8대 전문직이라고 하죠. 저희 감정평가사. 저는 변변회감이라고 해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그 밑에는 몰라 안 하나. 변변회감인데 저는 회감이 싫어. 변변감회가 좋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노후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그 합격 설명회 말고 일반적인 감정평가사 설명회 들으시면 뭐가 있냐면 저희가 하방이 보장되어 있어요. 세무사든요, 내가 영업을 못하면 매출이 빵이에요. 매출이 빵. 근데 아까 저희 위례 신도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뭐다?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해야 되는 나라에서 주는 그 매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전화가 왔는데 수업 바로 들어오기 전에 표준지 공시지가 하실래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하는 시기예요, 저희 조에서. 그래서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하시는 분들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 수험생들이 많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쉬울까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한테 쉽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감정평가 실무에 있어서는 마스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끝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